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치다 박희준입니다. 요즘 우리 경제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우외환, 바로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안으로는 최순실 리스크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요. 밖으로는 트럼프 당선자가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외환을 견디다 못해 소용돌이에 빠졌다는 한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마땅한 컨트롤 타워도 없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박희준의 경을치다에서는 내외환의 두 악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정치 리스크에 골병드는 우리 기업과 경제 짚어보고요. 해법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트럼프 당선자가 보여줄 앞으로의 무역 체제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출 시장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론 빅나리 캐스터가 준비한 내용 듣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나리 캐스터 나와주십시오. 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계속되는 정치 혼돈 속에 한국 경제 골병들게 생겼죠. 정쟁에 따른 국정 공백으로 수많은 경제 현안이 뒤로 밀리면서 한국 경제 시계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데요. 경기 지표는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고요. 수출은 물론 내수에도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수조 원을 쏘아주었던 기업 구조조정도 멈춘 상태고요. 특히 우리 경제 버팀목이었던 기업들마저 안팎의 쓰나미로 하나둘 흔들리면서 기업들의 경영은 대부분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평상시라면 올해 말 인사와 조직 개편은 물론 내년도 신규 사업과 투자 계획 등 중요 업무를 수립해야 할 11월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 30대 그룹은 대상으로 했던 한 설문조사를 보면 48.1%가 내년 사업 계획의 초안도 짜지 못했다고 답했는데요. 앞으로의 경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뜩이나 어려운 영업 환경에 고전하던 기업들, 비선 실세 논란과 함께 검찰에 줄줄이 연루되는 등 불안 심리는 극에 달했고요. 커지는 국내 정치 리스크에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 정치 스캔들에 따른 기업 수사가 외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영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정치 리스크에 휘청이는 우리 경제, 골병드는 우리 기업, 과연 해법은 있을까요? 지금부터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빅나리께서 잘 들었습니다.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모신 분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최순실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를 좀 한마디로 좀 이렇게 표현할 때요. 예.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에 추구해온 한국식 근대화, 또는 한국식 산업화,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사상 누각이었었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사태라고 저는 평가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사회 이제 주요 사건 이제 한 두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 먼저 이제 우리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서 우리가 드러난 걸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근대 국가의 핵심 기둥은 뭐냐면은 관료 조직하고 시장 경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제 설립 과정을 보게 되면은 문화관광부가 그러니까는 한 5시간 만에 뚝딱 이제 재단 설립에 이제 개입을 했고요. 최고 권력자였던 지시대로요.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전 경제수석 2명이 사실은 그러니까 깊숙이 개입된 게 이제 드러나고 있죠. 뭐 사기업의 인사 개입까지 이제 드러난 이런 상황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냐면은 이사회 어쨌든 간에 동의도 받지 않고 재벌들이 그러니까 수십억을 그러니까 한시에 그러니까 모금을 해가지고 입금을 시킨 이런 일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국내 최고의 어쨌든 간에 사조조직이라고 하는 정경련은 바로 이제 뭐 이 재단을 이제 자료를 파기하고 해산 결정을 내리고 사실 이런 모습은 사실 근대 국가의 모습이 아니죠. 또 하나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근대사의 또 하나 주요한 특징은 보게 되면은 이제 과학적인 지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성을 갖춘 소수 엘리트들에게 대중들을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러니까 그 지휘하는 것을 이렇게 위임하는 이런 이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전제는 뭐냐면은 그 엘리트들에 대한 어떤 직업적인 윤리를 믿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이 박남기 농민이라는 이제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사인 진단이라든가 부검 시비 과정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 이제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서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병사라고 이제 진단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국민적인 논란이 됐잖아요. 전문가의 어쨌든 직업 윤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상이 됐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 앞에 두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요. 최고 권력 앞에 결국 최고의 권력 집행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한낱 도구로 전락해버린 이런 이제 모습도 이제 드러냈고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준 거죠. 거기다가 이제 경제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의 산업화의 기본적인 성장 방식은 수출, 제조업, 대기업 주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얘기 같지만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 수출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고 제조업이 대기업의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다 같은 얘기인데 이게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방식이 사실상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망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 연장선에서 지금 한국 경제가 좀비화돼 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 최근에 보여주는 사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60년간 추구한 근대화라는 것이 굉장히 사상 누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120년 전에 왕조사회의 모습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의문을 이제 던질 정도로 즉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집이 굉장히 규모는 크게 키우고 했지만은 기업이나 국가기업이 굉장히 규모는 커졌지만은 내용이 굉장히 어쨌든 간에 부실했다. 기초가 부실하고 예. 그런 점에서 기초부터 다시 그러니까 다시 짓지 않으면은 이 난국을 헤쳐나기 힘들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건국 이후 지난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경제.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번 최순실 사태로 더욱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현안 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예, 지금 저는 한국 경제가 빙하기로 진입하고 있다고 제가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정부나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은 예. 외환위기 때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지만은 일반 국민들은요, 대다수 국민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만간 제2의 IMF 사태가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누가 더 사실을 현실에 더 이제 그러니까 더 가깝게 판단하고 있냐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자지만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소비, 생산, 투자, 수출 모든 게 다 역성장하고 있어요. 어느 거 하나가 지금 정상적인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좀 자유낙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첫째 보게 되면 가계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하위 40%는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계의 전체 60 내지 80%는 절대적 상대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이유는 결국 뭐냐면은 소비 여력이 있는 중상층조차도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예비적인 저축을 늘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출을 보게 되면요. 2012년 이후부터 이제 그러니까 급락을 한 이후에 지난해 1월 달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요. 올해 5천억 달러마저 이제 붕괴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조 달러 우리나라 무역을 돌파한 지가 몇 해 전인데 그러면 수출과 수입이 반반씩 우리가 나눴을 때 한 5천억 달러가 되는데 5천억 달러가 붕괴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수출이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제조업의 성장이 제조업의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고요. 예. 대기업에 그러니까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2000년대 이후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총 투자율이라든가 이 투자율을 보게 되면 한 32% 이상은 유지해 왔었습니다. 근데 2012년에 30%대로 떨어지고 난 이후에 2013년부터는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예. 기업의 투자가 그러니까는 급격하게 이제 추락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 시간으로는 전날 밤이죠.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라고 있죠. 세계적인 그 은행에서 한국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이제 보고서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한국의 그러니까 주요 경제 정책들이 올스톱됐다. 사실상 정부가 기능이 정지 상태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즉,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핵심 내용을 예고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조선업을 비롯해가지고 제조업의 구조조정이라든가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심각한데, 이걸 지금 다 차기 정부로 밀어놓고, 다 손을 떼놓고 있다 이겁니다. 예.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제조업의 좀비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대기업이 나빠지다 보니까 중소기업인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요. 그래서 2010년도에 한계기업이, 중소기업 중에서 한계기업이 한 2천여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한 5년 사이에 한 3천여 개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 1,000여 개가 지금 증가하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외환 이전에 우리 내부가 굉장히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우리가 골병이 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부가 실종된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성장 방식이라든가 경제 운영 방식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접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충분히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지금 대외 신용도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외 신용도를 나타낸다면 이제 우리가 CDS라는 우리가 일종의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보험 상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예. CDS에 대한 프리미엄이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부동산 관련된 그러니까 건설 투자 지출이 없으면은 사실상 예. 성장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죠. 시장이요. 멈춘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 앞에서 얘기했던 수출, 제조업, 그다음에 대기업, 가계소비 이축이 이 역성장이 이게 구조적이라는 점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요. 그런 점에서 장기 불황이 지금 우리가 예고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주요 현안들이 이제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서 위기 관리에 이제 빨간불이 켜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다음에 뭐냐면 트럼프 리스크가 추가되고 있죠. 자, 이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대외 신용도가 안 떨어지는 게 저는 더 이상하다고 봐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외부에서 볼 때는 한국 경제가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는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지금 상태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상태 속에서 CDS 프리미엄이 최근에 이렇게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는 12pp, 그러니까 0.12%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이 바로 환율 급등으로 또 나타나고 있고요. 소위 이제 트럼프발 이제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이제 그러니까는 외환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이 왔을 때도 외환이 그러니까 똑같은 충격으로 오는 게 아니라요. 트럼프 당선으로 가장 이제 취약한 국가들 중에 이제 한국하고 타이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속했는데요. 타이완하고 한국과 비교해 보게 되면요. 같은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환율의 상승 속도가 2배나 빠릅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은 우리의 펀더멘탈이 그만큼 더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2007년, 8년 유럽발 그 금융위기 때 뭐 우리가 나름대로 제대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고 했고,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도 우리 경제 체질이 양호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사이에 뭐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우리가 그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예. 우리가 되게 선진 국가들이 우리가 뭐 양적 완화 같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위 몰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위기를 이렇게 덮었다, 봉합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예. 우리 같은 경우도 2008년 이후에요. 보게 되면은 제조업을 인위적으로 키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부가 그러니까 이것에 자금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국채은행을 내세워가지고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덮은 거죠. 그 충격이 사실 지금 더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업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지금 전망하는 것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나올 실직자 규모를 빼게 되면은 조선업 취업자가 2006년 수준 돌아가져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떤 그 바람을 만든 거죠. 바람을 만든 게 그것이 이제 덮어져 있었던 것이고 그게 이제 지금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시방편적인 그렇죠. 처방을 예. 통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던 거군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제 대외 신용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려스러운 것이 제2의 외환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아까 IMF보다 오히려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이 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요. 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외환 관리라든가 일시적인 문제였던 것에 반해서 지금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좀 누적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외 신용도가 떨어진다, 국내에 투자된 외국 자본들이 한 번에 또 쓸려 나가다 보면 또 외환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지금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오는 게요. 예. 당장 눈앞에 오는 게 소위 트럼프발 리스크라고 하지만 사실 연준이 금리를 지금 인상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 인상되겠죠? 예, 그건 거의 예. 지금 확실시 돼가고 예,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러니까 적어도 중립성이 우리보다는 독립성이 강한 중앙은행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장기 시장 금리를 나타내는 지표가 예.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입니다. 미국제 10년물 수익률인데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한 0.5%나 상승을 했어요. 굉장히 빠른 상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이게 거의 역전되다시피 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뭐냐면 똑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으로 나가죠. 미국이 달러가 더 안전자산인데다가 그렇죠. 미국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앉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요. 외환위기 예.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라든가 정부들이 낙관을 하고 있는 것은요. 실상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액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3,752억 달러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집계한 것이요. 굉장히 많은 규모죠. 절대 규모로는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은 절대 규모로 많은 만큼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 제시한 공고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적정 외환 보유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3개월치 수입액. 우리가 이제 수입에 필요한 달러가 이제 필요할 게 아니겠습니까? 예. 3개월치 수입액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유동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유동부채는 결국 뭐냐면은 단기간 내니까는 상환해야 될 부채들. 예. 이게 이제 장기 유동부채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권에다 투자한 돈들 있지 않습니까? 주식이나 채권에다가 예. 여기에 이제 한 3분의 1 규모를 확보
확보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확보해가지고 했을 때 제가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700억 달러 여전히 부족해요. 거기다 우리나라 3,752억 달러 이 외환 보유액을 다 현금화시킬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IMF에 저걸로 예치금도 있고 말이기 때문에 현금화시킬 수 없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한 6,700억 내지 한 7,800억 달러가 갭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는 그 갭이 결국은 외국인 투기꾼들한테는 하나의 상황이 나빠질 때는 항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1997년 말에 외환위기 터졌을 때도요. 보게 되면은 97년도에 우리나라 달러 가치가 급상승하고 환율이 급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옆에 있던 대만 나라를 보게 되면요. 대만은 그러니까 환율이 거의 안정적으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인구 규모도 절반이고요. 경제 규모도 한 절반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근데 외환 보유액은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외환 보유액을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는 외국의 투기 세력들이 공격을 안 하는 거죠. 별 효과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정치 상황이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질질 가게 되면은 결국은 위기 관리에 대한 그러니까는 진두지하는 사령탑도 없는 상황 속에서 외국의 투기 세력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2외환위기도 가능하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외환위기라는 것이요, 우리가요. 우리가 2008년도에도 외환위기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97년도처럼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어가지고 달러가 없어가지고 국가 파산 직전에 가는 것도 외환위기지만은 1년에 그러니까 환율 변동성이 10% 이상 변화할 때도 외환위기라고 우리 학자들은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급상승하거나 급하게 되면은 급락하게 되면은 굉장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외환위기라고 보는데 후자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지난 며칠 사이에 지금 한 열흘 사이에 한 3.6%가 올랐으니까는 그걸 365일로 계산하게 되면 벌써 이미 10% 초과한 거죠. 참 문제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가운데서 또 지금 재계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워낙 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도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국내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정책들 지금 방향성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도 사실 제대로 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좀 치고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 같고요. 맞습니다. 지금 국내 불확실성, 그다음에 해외 불확실성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상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기억하는 이 시간 속에서는요. 외환위기 때하고 잠깐 비교해 보게 되면요. 기업들의 투자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보면요.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서 98년도에 설비 투자율이 마이너스 39.3%였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다시 35.3%로 급격하게 회복합니다. 빨리 회복을 해요. 당시에 이게 가능했던 것은 산업 경쟁력에서 여전히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계 경제도 호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굉장히 지금 추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세계 경기도 지금 보호주의가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한테는 지금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좋은 게 지금 하나도 없다는 점이죠. 거기다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최순실 사태로 지금 이제 일부 이제 재벌 총수 같은 경우 포괄적 뇌물죄 적용죄의 가능성까지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총수들이 그러니까 진두지휘할 사령탑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구속 가능성까지 생기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사실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보고 경영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투자를 그러니까 늘린다? 이건 사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이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미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30대 재벌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을 1만 4천 명을 줄였다는 이런 우리가 지금 보도를 듣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참 재계로서도 지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이번에도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K스포츠대단 설립 기금 같은 경우도 사실 옆구리 찔려서 지금 돈을 낸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기업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 하는 또 변명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언제까지 우리의 경제, 기업이 이렇게 정치에 종속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참 답답하거든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19세기 우리 이제 뭐 역사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이후에 근대화에 실패했는가 했을 때 보게 되면 대개 이제 근대는 상공업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흥을 하고 이제 상공업 세력들이 부르주아들이 어쨌든 간에 이제 대두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상인 계급하고 상공업 활동이 봉건 정치 세력에 의해서 종속됐기 때문에 근대화가 못됐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지금도 별반은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게 되면은 최고 권력이 그러니까 불러다가 돈 좀 출원해달라 하게 되면은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재계도 사실은 기업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있죠. 기업도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떤 자기가 약점이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지배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거나
뭔가 그게 있으니까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빌미를 제공한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권에다가요. 예. 모든 기업이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국가 정치 구조도 굉장히 전근대적일 뿐만 아니라 예. 기업도 덩치는 굉장히 커졌지만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뭐 20년 전과 똑같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게 이게 결국 120년 전하고 뭐가 달라진 건가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 낡은 집들을 다시 그러니까 다시 지을 생각을 부수고 다시 지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선진국이 되기 좀 힘들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번 그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해서 기업들 그리고 우리 재계가 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제대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지금 뭐 여야 간의 정쟁, 정치적인 정쟁 계속되면서 경제 우리 시장의 혼란은 더 가중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국 또 박희준의 경을 치다 이 프로그램도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종착역은 정치거든요. 예. 지금 사실 국민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 아닙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 국민한테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외국인 투자자들도 오죽하겠어요. 외국인 투자자들 볼 때 우리나라 경제를 신뢰를 할 수 있겠냐고요. 예.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빨리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신뢰를 추락시키는데 원인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권들. 그 다음에 재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대통령만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재계도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그러니까 다시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믿지.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불신이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글로벌 기업을 성장하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자, 그런 점에서 저는 결국 이 문제의 발단을 만든 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이 결자 해지 차원 속에서 저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흔히 이제 뭐 버티기, 국면 전환, 뭐 이런 정치 게임을 한다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마음에서 분노감이 치밀더라고요. 국민하고 경제를 볼모로 삼아가지고 경제는 그러니까 시간이 멈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는 계속 돌아가야 되고 국민들의 삶은 계속해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정치권에서 그래가 서로가 정치 게임을 하면서 정부 리더십이 그러니까 이게 중단돼 버리게 되면은 경제 정책이 올스톱됐다고 지금 예국에서 지금 잠깐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 국민들하고 경제는 그럼 뭐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점에서 저는 최소한의 지도자들의 어쨌든 윤리식이 있다면은 이거는 빨리 그러니까 결자 해제를 내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 내부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는 외환이 지금 이제 그 외부에서 오는 이 리스크가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다. 지금 저는 딱 정확하게 비유했다고 지금 말하고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빨리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정치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논쟁은 이어질 수 있겠지만 경제만큼은 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좀 모습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수님이 바빠지시면 안 되는데 바빠지실 거라서 걱정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우리에게 필요한 해법 좀 간단히 일러주시죠. 예, 제가 바빠지면 진짜 안 됩니다. 네. 국민들이 불행한 건데요. 경제 컨트롤 타워 복구가 시급하다고 누구나가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좀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이건 안에서 알고 있고 바깥에서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대기업 제조 구조적으로 지금 시급한 상태입니다. 예. 이건 미루면 미룰수록 좀비화됩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냐면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 문제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 안 하면 이미 터지고 나면 굉장히 수습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역 제재 조치가 지금 어떤 무역 제재 조치가 올지 지금 트럼프가 출발하게 되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가. 환율 문제 대비하고 있는 게 있는가. 지금 외환 적정성은 부족한 상황인데 대비하고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한미 FTA도 재협상을 하겠다는데 이건 대비하고 있는지. 여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산적한 것들 거기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 자본이 갑자기 급격하게 유출했을 때 이 사태는 또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에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정치 리더십이 실종된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이 최소한 경제 문제만이라도 예. 야당이 요구한 대로 야당이 경제부총리를 지명해 달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다 정권을 위임하겠다. 그래서 경제는 최소한 어쨌든 간에 작동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결단을 그러니까 좀 저는
최소한 경제 영역만이라도 그러니까는 경제 영역만이라도 좀 야당이 요걸 좀 수용을 해가지고 경제 컨트롤 타워 빨리 복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 리스크에 골병드는 우리 경제 그리고 해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자, 1시 25분 39초 지나고 있는데요. 금요일 이 시간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준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표 호조와 더불어 제디 델러 미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강력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하락권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 수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우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도 규모 그리 크지는 않은 모습이지만 최근에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 안에서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까지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 특히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관 쪽에서 강한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보다 0.22% 밀리며 1975.88포인트를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오늘장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지만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 1% 넘는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강한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1.17% 하락하며 62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 200 지수 오늘 보합권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지수는 0.02% 하락한 250.40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별로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3거래일째 오름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 1% 넘게 오르며 158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며 전일 한국전력을 밀어내고 시총 2위 자리로 올라섰는데요. 오늘도 2위 자리 지켜내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0.48% 오른 42,1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삼성물산이 1에서 2%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코스닥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이 전거래일보다 0.29% 오르며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CJ ENM과 메디톡스 그리고 코미팜 모두 2에서 3%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우주의 자율주행. 그 완벽함이 여기에서도 사람이 타고 있다. 현대모비스. 주식 궁금증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고민은 그만. 24시간 내 손안의 주식 파트너 생톡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묻고 답하는 개미들의 수다. 개미생톡. 궁금한 주식 정보 매니저에게 물어보세요. 전문가 생톡. 그리고 주식시장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황생톡과 남들보다 일찍 접할 수 있는 프리미엄 정보 더 빅스까지. 지금 바로 생톡을 검색해보세요. 생톡. 여러분은 지금 박희준의 경일치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아주 뜨겁죠. 이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각국의 정치와 외교,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고요. 트럼프가 후보 시절 주장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예고해왔었죠. 중국 제품에 붙는 관세율을 45%로 올리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우리로서도 결코 좋을 게 없는 일인데요.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은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악재로 작용할 텐데요. 트럼프식 무역 체제가 예상처럼 펼쳐질 경우 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문과 전자, 철강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가올 트럼프 쇼크를 분야별로 세분화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수출 환경 악화, 환율 불안, 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 안 그래도 정치 리스크로 한파를 맞고 있는데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의 당선 확정으로 또 하나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행보와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 내용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빅내리께서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스튜디오에 모신 분은요,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광노선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예상하셨어요? 이게 예. 저는 감을 잡았습니다. 한 그렇죠? 7일 전인가 8일 예. 전에 FBI가 재수사를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틀 전까지, 그러니까 예. 이제 이틀 완전히 재수사해서 이제 종결한다고 발표할 때까지 보니까 1, 2% 격차로 좁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함수가 있는 게 그 샤이 트럼프라고 예. 트럼프가 인종차별적 발언, 여성 비하적 발언, 이상한 얘기 다 하고 있어서 드러내놓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계층이 한 5%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럼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게 1, 2%면 샤이 트럼프 집단이 그날 대거 참석한다면 뒤집어지겠구나. 예. 그런데 이제 선거당일 아침에 이제 저는 무슨 자문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시간 지나니까 바뀌었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찍 보니까 CNN이 91%, 클린턴 당선이 91%, 트럼프 당선이 9% 예상을 했었는데 한 시간 지나면서 이게 빠르게 뒤집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스윙 스테이트 대표적인 펜실베이니아, 나중에 플로리다, 미시간까지 뒤집어지고 나중에 오하이오 뒤집어지는데 이거는 트럼프 승이다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 격차로 이기게 됐습니다. 제가 재밌는 그 분석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네. 그 당선 축하 관련 행사 용품을 대부분 이제 중국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제작 주문을 하나 봐요. 예. 근데 그 주문량이 선거 당일 기준으로 일주일 전부터는 민주당의 주문량은 급속히 줄어들고요. 공화당의 주문량이 급속히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양 당에서 그렇죠. 예, 도널드 트럼프 이게 이제 우리가 예측했던 허상이 것이 말이죠. 아닌가. 예. 언론기관이 정말 만장일치적으로 전부 트럼프 당선, 클린턴 당선을 예상했단 말이죠. 근데 그 AI 같은 그 프로그램, 구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트럼프 당선을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언론기관은 편향된 자기 주관, 예. 그 다음에 AI는 데이터, 통계 데이터로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예상을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자기 편향된 그 시간만 버리면.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이제 곧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각국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지금 손익계산에 아주 바쁩니다. 근데 지금 일단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우려되는 것이 결국에는 미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주의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크게 나눠보면요. 예. 덧 프랭크 법안이라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 제한, 예. 그다음에 행위 제한, 감독 기능 강화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 완화가 한 축이 있고요. 그다음은 이제 감세 정책이죠. 예. 그래서 소득세하고 이제 법인세를 깎겠다. 이제까지 5개 가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단계로 줄이고 39.3%를 33%까지 줄이겠다. 예. 이렇게 나오고 소득 이제 법인세는 15%까지 낮추겠다. 이런 이제 감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재정 확대거든요. 근데 이제 재정 확대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하냐면 낙후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를 위해서 재정 확대를 하겠다. 요 내용이 그죠.
요게 이제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이제는 세계의 경찰이나 어떤 리더십으로서의 미국은 포기하겠다. 이제 각자 도상하는 걸로 가겠다라는 선언이 있거든요, 일종의. 두 번째는 이제 보호무역 쪽인데요. 보호무역이라는 것은 이제 대외 관계에서의 더 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지는 않겠다. 일자리와 무역수지 흑자를 상대국, 특히 중국을 겨냥해서 거기 주지는 않겠다는 건데요. 보호무역주의는 이제까지 보면 나프타와 같은 다자협력 체제죠. 캐나다, 미국, 멕시코. 예. 요 다자협력 체제의 폐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에 관한 거예요. 환율 조작국으로서 중국, 일자리를 뺏어가는 중국, 또 지적재산권 침해국으로서의 중국. 이것을 보장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주로 보호무역주의의 내용이라고 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마찰이 생길 텐데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근데 이제 중국만 맞으면 뭐 우리한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한 그런 정책이나 기준들이 또 결국에 우리한테로 우리한테 적용이 와요. 되겠죠. 왜냐하면 예, 중국이 1% 성장이 떨어질 때 예, 한국의 영향이 0.5%의 성장률 감소로 우리가 나타나요. 그 정도로 중국의 의존도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예. 경제가. 근데 이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현지에 공장을 해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기업, 거기서 직접 수출하는 기업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 내수 기업이라도 실제로 부품을 우리가 또 많이 들여간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맞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 대한 간접적인 타격. 아까 얘기한 GDP 중국이 1% 성장 하락에 있을 때 우리가 0.5% 하듯이 거의 반 정도의 타격은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제 한미 FTA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뭐 그게 아마 저 트럼프 후보 시절에 공약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교수님? 규정상으로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일방 당사국이 한미 FTA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방 당사국이 통고를 일방적으로 해지 통고를 하고 180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게 재협상까지 해서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배기량 기준에 대해서 예외도 주고 미국은 워낙 큰 자동차 쓰니까요. 두 번째 무슨 쇠고기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해줘서 재협상까지 해서 간신히 발효시킨 FTA를 한미 FTA를 과연 미국이 폐기까지 하려고 하겠느냐. 근데 이제 트럼프의 입장에서 한국은 저렇게 잘 살면서 우리 일자리는 다 뺏어간 나라. 소위 말해서 뭐 일자리 7만 개 생긴다고 그러는데 10만 개 뺏어갔더라. 뭐 이렇게 이제 공언할 정도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것은 잘 사는 나라이면서 미국한테 특혜를 안보상의 특혜, 그 다음에 경제상의 특혜 이런 나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한미 FTA가 체결이 됐을 때 국내에서는 또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견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위도 참 끊이지 않았었는데.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에 불리하게 된 부분이 많이 있나요? 이제 한미 FTA 할 때 민간 자문위원장을 제가 우리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보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렇게 폭넓고 소위 말해서 이 FTA의 정범을 보여준 협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봐도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 경쟁력은 한국이 나았거든요. 그래서 유리해요. 단지 이제 그쪽에서 봤던 것은 미국산 자동차를 걸었죠. 왜 우리는 150만 대 수출하면서 한국에서는 1년에 18,000대 수입하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배기량 기준으로 하면 또 미국을 특별히 저항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재협상 통해서 양해를 해줬죠, 예외를. 두 번째 이제 쇠고기였었어요. 그때 이제 쇠고기가 이명박 행정부 시절인데 그때 이제 애기 엄마가 막 이 유모차 끌고 와서 막 데모했거든요. 이번 최순실 사태 데모하듯이 그렇게 많이 왔었어요. 그때 광화문에. 근데 그 당시에 잘못 보도된 게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와서 특히 25개월 미만짜리를 들여와서 이 광우병 얻은 적이 없어요. 한국에 무슨 뇌에 구멍이 뻥뻥 뚫린다든지
그건 전부 25개월이 약상이고 또 캐나다에서 2마리 들어와서 미국에서 발생한 것이지.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군중이라는 게 경강이다, 생명 위협이다 그러면 움직이잖아요. 예. 이제 그걸로 이제 한국에서 막 문제가 크게 됐었던 적이 있죠. 그러나 사실상 내용을 보면 예. 뭐 아시겠지만 광우병 걸린 사람, 저 쇠고기 먹고 뇌 뚫린 사람 아무도 없고 예. 그런 루머나 미국이 FDA가 그렇게 허법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또 제조업 측면에서 이렇게 거의 뭐 우리 했다시피 트럼프가 비난할 만한 성과가 있었어요, 사실. 거의 100억 달러 1년에 수출의 실적은 있었죠. 그럼 사실 뭐 한미 FTA 체결 당시 뭐 그 체결 주체들은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한미 FTA도 재협상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우리 산업이 타격을 안 받을 수는 없을 텐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트럼프의 정책들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력 산업이죠. 자동차, 가전 같은 경우에도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전자산업 포함해서 스마트폰 포함해서 전자 부분, 그 다음에 자동차가 우리 대미무역국제의 주된 원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북미 시장은 물론 이제 국내에서 완전 조립해서 완성차를 하는 날라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 북미를 겨냥해서는 기아 자동차나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그다음 포스코 같은 이렇게 이제 자동차용 강판 만들어서 수출하는 기업들은 멕시코에 공장이 많이 졌어요. 특히 멕시코에는 기아 같은 경우는 제2공장까지 져서 지금 40만 대 그다음에 50만 대 규모니까 거의 90만 대를 이제 북미 시장을 겨냥해서 했는 전화왔고 예. 포스코가 이제 연간 한 50만 예. 톤짜리 이제 자동차용 강판 공장을 이제 멕시코에서 가동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북미 시장의 그 가전 100% 수출을 멕시코 생산 공장에서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직접 수출 타격도 크지만 예. 멕시코에 대해서 나프타 폐지에 따른 그렇죠. 우선 잠정적으로 35% 관세를 매기겠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령으로는 안 됩니다. 대통령령으로는 관세를 15%까지만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건 공약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공화당이 지금 절대 다수상이든요. 거기하고 협의가 돼서 35%를 진짜 매긴다고 하면 예. 그러면 멕시코에서 수출하는 우리 현지 공장 수출하는 건 큰 타격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멕시코에 대한 관세 때문에 결국에는 또 멕시코의 많은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전자,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아, 참 여러 가지로 악재긴 악재거든. 멕시코는 말이에요. 이 멕시코하고 텍사스가 이렇게 이제 그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마킬라도라라고 예. 그렇게 이제 자유무역지대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멕시코 근로자가 싸니까 거기 와서 일하고.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수출하면 전부 무관세로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매긴다고 하면 예. 나프타 폐지와는 별도로 그 중간에도 예. 엄청난 타격이 거기에 이제 손해보는 게 우리 기업들이니까 그런 점에서. 근데 뭐 트럼프가 이런저런 지금 공약들을 내걸고는 있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공약 내용처럼 트럼프가 이렇게 좀 강경하게 보호무역주의라든가 미국 우선주의 중심의 정책을 계속 펴나갈 수 있을지. 근데 미국도 사실 정치적인 구조를 보면은 의회의 협력 없이는 거의 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없지 싶기도 하고요. 통상 정책은 일단 대통령 권한보다는 의회가 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의회가 예. 지금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단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공화당의 기존 정책 기조하고 많이 달라요. 이 트럼프가. 그렇죠. 공화당 주류측의 주류측하고 달라요. 그렇죠. 전혀. 그래서 과연 공화당이 다수지만 예. 주류측과의 조화를 통해서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일방적인 그런 계획. 이번에 액션 플랜, 무역 액션 플랜 200일 나왔거든요. 예. 거기대로 과연 시행할 수가 있을까 하는 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4년 동안 국제 교역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어떤 방향으로 좀 움직이게 될까요?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엄청난 이득을 보죠. 우선 재정 확대는 나중에 이제 빚이지만 예. 일단 재정 확대를 들어서 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경제는 살아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규제 완화라는 게 기존 화석 연료들이거든요. 석유, 그래서 천연가스 뭐 이런 예. 거에 대한 건데 이거 규제 풀면 또 산업이 일어나죠. 근데 문제는 그게 장기적으로는 안 된다고 그죠. 원래 신성장 산업이라는 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 문제란 말이에요. 요건 어차피 이제 exhaustible resource라고 해서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생산 단가도 높아지고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이득이 되고 예. 그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예. 미국 자체의 신성장 동력은 없어질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폐쇄적으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혁신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미국은 이제 재선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년 동안 어떻게나 하다가 예. 이게 다음 세대 때 이 정책으로 계속 갔을 때 뻔히 보일 텐데 과연 또 재선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조금 의심이 돼서. 근데 좀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 중심의 정책이 우려스럽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경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자의 어떤 좌충우돌하는 언행이라든가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다 하는 우려는 있긴데 근데 또 일각에서는 뭐 철저한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어떤 그 전략이었을 것이지 그렇게 또 불확실성이 높진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출신을 보면요. 예. 와튼 스쿨, 유펜 비즈니스 스쿨 나왔잖아요. 이제 MBA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뉴욕주에 있는 부동산. 예. 쉽게 싸게 불화받아서 개발해서 그 개발 차익을 먹는 전형적인 비즈니스맨이거든요. 그분이 쓴 책이 The Art of the Deal. 그래가지고 거래 기술이라는 예. 책을 보면 전형적인 비즈니스맨으로서 협상을 해왔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딱 보면 원래 이제 비주류에서 1%의 지지도 안 됐던 그런 후보자 시절에 이걸 뒤집어 엎고 공화당 대선 주자도 되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예. 일종의 시장을 읽을 줄 알아요. 백인 중하층에 대한 분노 마케팅이거든요. 예. 그거를 집요하게 이제 끌고 가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분노를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수위 과정에서 서로들 이제 협의하고 실체를 알게 되면 정치가로서 세계 리더국가의 지도자로서 이게 아니구나 하면 또 빨리 돌아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굉장히 비즈니스맨들이라는 게 기회에 빨리 대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트럼프의 이제까지 공약의 발언을 보면 예. 일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툭 쳤다가 또 아니라고 그랬다가. 예를 들어서 북한 얘기를 보면 북한은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다. 그래놓고 이제 김정은을 절대 이렇게 얘기해서 또 다시 돌리고 예. 하는 이런 비일관적인 행동을 통해서 볼 때 언제든지 우리가 접촉을 어떻게 하고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대한 관계는 바꿔질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참 이렇게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여러 가지 지금 무역시장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고 우리 무역시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구조조정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5대 예. 이제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산업 또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 중심의 그런 산업 이런 구조조정이 지금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인데 예. 지금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일단은 구조조정은 폐기가 아니라 어떻게 다음에 이제 세계시장 변화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구조조정 대상 산업이나 기업이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기 목을 자기가 아프다고 해도 절대로 자기 목을 못 치거든요. 누가 가서 의사가 나타나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해주듯이 누가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는 한국에서는 정부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 빨리 그 컨트롤 타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조조정을 끌어갈 수 있는 해안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앉아서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성장 산업의 문제죠. 예. 이런 거 이제 이 기회로 새로운 시스템을 빨리 만들자 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최순실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 참 우리 시장이 혼란스러운데 경제 현안만이라 좀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빨리 좀 여야 합의하에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트럼프 당선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무역시장에 대해서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교수와 함께 많은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는다. 지금 하루 이틀 나오는 얘기 아니죠. 정치권은 대체 귀를 막고 있는지 못 듣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제발 우리 정치권, 길을 잃은 우리 경제가 더는 흔들리지 않도록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가 망하면 정치가 무슨 소용인가? 한 경제계 원로가 했던 지적이 와닿는 요즘입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여기서 줄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